반복적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우리를 결정한다. 그렇다면 탁월함은 행위가 아닌 습관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루틴의 힘, 지은이 댄 에리얼리, 그레첸 루빈, 세스 고딘 외, 역근이 조슬린 K 글라이, 옮기니 정지호, 발행 부키입니다. 작심삼일의 덫에서 벗어나 성공하고 싶다면 하기 싫을 때도 시작하고 끝까지 해내게 만드는 루틴을 가져라. 루틴은 평정심을 유지하고 최상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동이나 절차를 말합니다. 루틴은 우리로 하여금 하기 싫을 때에도 시작하고 언제든 창의력 스위치를 켜며 SNS와 딴짓의 유혹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끝까지 해내게 만듭니다. 이 책은 루틴이야말로 일과 일상에서 최고의 변화를 선사해 준다고 설명합니다. 세계 최고의 리더와 크리에이터를 예로 들어 루틴이 얼마나 집중력을 올려주며 성과를 만들어줄 수 있는지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들이 알려주는 특별한 노하우를 통해서 내 자신의 삶 역시 완벽하게 변화시켜 보면 어떨까요?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좋아하는 일일수록 자주 실천하라. 우리가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일했을 경우 단기간에 해낸 일은 과장하는 반면 장기간에 해낸 일은 오히려 과소평가하곤 한다. 성실한 작가인 동시에 영국의 우편체계 혁신에 공헌했던 19세기 소설가 앤서니 트롤럽은 이렇게 말했다. 아무리 작은 분량의 작업이라도 매일매일 해낸다면 헤라클레스의 업적도 넘어설 수 있다. 빈도를 높여 자주 실천하는 습관은 비록 따분해 보일지언정 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여준다. 나는 작가로서 주말, 휴일, 휴가 등을 포함하여 하루도 빠짐없이 일한다. 가끔 15분 정도로 짧게 일을 끝마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꽤 긴 시간 동안 글을 쓰며 단 하루도 지필을 건너뛰지 않는다. 이렇게 일을 자주 하는 습관이 붙으면 독창성은 물론 성취도도 훨씬 높아진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자주 하면 시작이 수월해진다. 항상 시작이 문제다. 일을 시작하는 것은 언제나 힘들다. 도중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려면 처음에 겪었던 어려움을 또 겪어야 한다. 그러나 매일매일 하다 보면 그 감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도중에 일에서 멀어질 새가 전혀 없는 것이다. 자신의 위치를 망각할 일도 이미 해놓은 일을 떠올리거나 본 궤도로 다시 올라서기 위해 검토하느라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다. 기존 프로젝트가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중단한 시점으로부터 다시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다. 자주 하면 아이디어가 신선해진다. 당신의 마음이 일과 관련한 문제로 끊임없이 설렌다면 아이디어들 간의 새로운 연관성을 발견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일에 깊이 골몰해 있으면 보고 듣는 모든 것이 다 연결된 것 같은 짜릿한 느낌이 든다. 세상 전체가 전보다 재미있는 곳으로 변하는 것이다.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하다. 소재를 미치도록 갈망하여 촉각을 곤두세울 때 비로소 아이디어가 흘러 들어오기 때문이다. 반대로 일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일에 계속 집중하기 힘들어진다. 걸핏하면 슬럼프나 혼란에 빠지고 딴 것에 신경을 쓰거나 원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잊어버리는 것이다. 자주 하면 부담이 줄어든다. 일주일 동안의 결과물이 겨우 한 페이지, 블로그 포스팅 한 건, 스케치 하나라면 당연히 특출하게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작업물의 질에 대해 조바심을 내게 된다. 아는 작가 중에 도무지 지필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 막상 일을 하려고 노트북을 켜면 잘해야 한다는 어마어마한 부담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자기가 내놓는 매주의 결과물에 불안해했고
상당히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일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물만큼은 아주 뛰어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반면 나는 매일 쓰기 때문에 나에게 하루치 정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다. 어떤 날은 일을 별로 하지 못한 채 끝나기도 한다. 그래도 괜찮다. 왜냐하면 분명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불안감이 사라진 덕분에 결과적으로 나는 일을 더욱 즐기게 되고 새로운 실험을 해보거나 위험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다. 괜찮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도 시간은 충분하니까 다른 방법을 시도하면 되는 것이다. 자주 하면 창의력이 살아난다. 하고 싶어서든 그렇지 않든 일을 자주 하면 어쩔 수 없이 일에 대한 평가 기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라고 여길지도 모른다. 내 경험에 의하면 진실은 정반대다. 최고의 작품은 생산물을 갈고 닦는 과정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창의성은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휘저을 때 솟아나며 풍부한 거품을 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기 일에 계속 전념하는 것이다. 규칙적으로 일하면 영감 역시 규칙적으로 번뜩인다. 자주 하면 자주 하는 습관이 붙는다. 일을 자주 하는 습관을 들이면 일에 들이는 시간이 많지 않더라도 앉은 자리에서 뭔가 해내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적응하는데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지인 중에 화가와 결혼한 작가 한 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 부부에게는 10분 법칙이 있어요. 잘 되는 날은 앉아서 10분 안에 뭔가 괜찮은 결과물이 나오기도 하죠. 자주 하는 습관이 생기면 이런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는 법도 터득할 수 있다. 자주 하면 생산성이 높아진다. 매일 일을 하면 당연히 더 많은 것을 이뤄낼 가능성이 커진다. 매일 성과를 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다음날 작업이 좀 더 수월해지고 즐거워지는 것이다. 자신이 원대한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만큼 만족스러운 것은 없다. 그래서 매일매일 글을 쓰거나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습관이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당신은 일을 해냄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발전과 함께 불안감이 사라지고 영감이 솟아난다. 하지만 하루하루 시간은 지나는데 아무것도 완성되지 않으면 불안과 절망감이 엄습한다. 일을 미룸으로써 발생한 불안감 때문에 도리어 일에 매진하지 못하는 것은 직업생활의 씁쓸한 아이러니다. 자주 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다. 직장이나 가정에 무거운 책무를 안고서 또 다른 창조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할 때 자주 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프로젝트에 할애할 시간이 없다고 끝없이 좌절하기보다는 매일 스스로 시간을 내라. 매일 조금씩 일을 진행하면서 수개월, 수년을 견디면 어느새 많은 일이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물론 자주 하라고 해서 반드시 매일 하라는 뜻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지속성이다. 그러나 일하는 간격이 넓어질수록 그로 인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줄어들 것이다.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해 먼저 일하라. 인생에서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창조하고 싶다면 세상의 요구와 자신의 야망 사이에 확실하게 선을 그어둘 필요가 있다. 그렇다. 우리 모두에게는 지불해야 할 청구서와 완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삶에서는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 넓은 중간 영역이 존재한다. 자칫하면 이 영역은 이메일과 회의, 다른 사람의 요구로 가득 차버려 정작 중요한 일을 할 여지가 전혀 남지 않게 된다. 위대한 소설, 모두의 눈길을 끄는 디자인, 판도를 뒤집는 소프트웨어, 혁신적 기업. 이런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과 생각, 기술과 뚝심이 필요하다. 그러나 오늘 하루만 놓고 본다면 이렇게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한 일은 30분 전 고객이나 동료로부터 날아온 4통의 이메일만큼 다급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정작 이들의 요구사항은 몇 시간 혹은 며칠 후에 처리해도 될 일인데 말이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이 내 답변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상황을 만들길 원치 않는다. 하루 업무를 시작하려는데 이메일이 넘쳐나고 음성 메시지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으며 지난번 회의에 후속 절차가 쌓여 있으면 우선 자잘한 것들을 정리하고 보자는 유혹이 생긴다. 일을 그때그때 해놓으면 집중하기가 더 수월해진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말이다. 이런 일 처리 방식의 문제점은 하루 중 황금 시간을 다른 사람의 우선순위를 처리하면서 보내게 된다는 것이다. 이제 내 일을 해야겠다 싶으면 어느새 오후 3, 4시다. 기운은 다 빠지고 두뇌 회전 속도는 느려진 상태다. 뭐 내일은 좀 더 나아지겠지. 혼잣말로 위로한다. 그러나 내일이 되면 또 다른 이메일과 전화, 해야 할 일들이 쌓인다.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쏟아지는 요청에 응하고 다른 사람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대응적 업무에 허비하게 된다. 그리고 진정한 가치를 절대로 창출해내지 못한다. 창의적 업무 먼저, 대응적 업무는 나중에. 업무 습관을 창의적 업무 먼저, 대응적 업무는 나중에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루 중 일정 분량의 시간을 전화와 이메일에 신경을 끈 채 자신의 우선순위에 따른 창의적 업무에 할당하라. 예전에 나는 형편없는 작가였다. 그러나 이처럼 작업 방식을 바꾼 후에는 생산적인 작가로 변모했다. 이제는 아침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몇 시간 동안 글을 쓰는 것이다. 가능하면 오전에는 약속을 잡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나는 이미 가장 중요한 일을 다 마친 상태가 된다. 돌이켜보면 내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 이런 단순한 변화 덕분이다. 그러나 지금도 매일 기고할 칼럼, 블로그 글, 책 원고 등을 쓰기 위해 책상에 앉으면 어김없이 내 답변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요구가 줄지어 있다. 나로서도 거기에 관심을 끄기란 쉽지 않고 특히 2시간 전에 이메일을 보냈잖아요 라며 따지는 전화를 받으면 여전히 곤혹스럽다. 간단히 말해 이 업무 방식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치와 이들이 가하는 압력에 배짱으로 버티는 것이다. 단 1시간이라도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끊으려면 의지력이 필요하다. 찝찝하기도 하고 이따금 사람들의 화도 견뎌야 한다. 그러나 이메일에 답장하느라 꿈을 포기하느니 사소한 일로 몇몇 사람을 실망시키는 게 더 낫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들의 요청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프로답다는 망상 때문에 자신의 잠재력을 갉아먹게 된다. 어떻게 루틴을 형성해야 하는가? 물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자질구레한 일은 무시하라는 말은 지당하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대체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 자신에게 맞는 리듬을 찾아라. 누구에게나 창의적 집중력을 발휘하기에 특히 좋은 특정 시간대가 있다. 우리 몸의 각성 및 정신적 민첩성에 관한 생체 리듬 덕분이다. 하루 중 자신의 에너지가 가장 충만한 때를 관찰해서 그 귀중한 시간을 가장 중요한 창의적 업무에 할애하라. 가능하다면 이 시간에는 약속을 잡지 마라. 또한 반복적인 잡무에 이 시간을 조금이라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창의적 자극제를 활용하라. 동일한 도구나 상황, 배경 음악 등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연상작용을 통해 자신이 창의적 영역으로 들어섰다는 점을 인식하게끔 하라. 소설가 스티븐 킹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의 사례를 소개한다. 저는 자리에 앉아 글을 쓸 때면 늘 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물이나 차를 한 잔 마십니다. 자리에 앉는 시간도 따로 정해져 있죠. 매일 아침 8시에서 8시 30분까지 30분간입니다. 비타민을 하나를 먹고 음악을 튼 다음 항상 같은 자리에 앉습니다. 신문 역시 같은 위치에 잘 놓아두죠. 이런 일을 매일매일 같은 방식으로 해 나가는 목적은 제 마음에 대고 자, 이제 곧 꿈꿀 시간이야 라고 말해주려는 겁니다.
할 일 목록의 증가에 주의하라. 하루에 할 일 목록에 제한을 두어라. 가로 세로 7에서 8cm짜리 포스트잇이면 족하다. 할 일 목록을 이 정도 크기의 종이에 다 적지 못한다면 하루 동안 어떻게 그 모든 일을 해낼 것인가? 목록에 계획을 계속 추가하다 보면 일은 결코 끝나지 않고 일할 의욕은 곤두박질 친다. 대부분의 일은 내일 해도 된다. 그러니 그냥 두어라. 약속을 기록해 둬라. 모든 약속을 잊어버릴 수 없는 곳에 습관적으로 기록하라. 이렇게 하면 어떤 요청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더 믿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점은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이다. 모든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면 당면한 과제에 집중할 수 있다. 일상의 틀을 단단하게 짜라. 혼자 일하는 경우라 해도 하루 일과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정하라. 창의적 업무, 회의, 소통, 관리 업무 등 작업 성격이 다르면 시간대도 다르게 할당하라. 이렇게 철저하게 시간 틀을 짜두면 필요 이상으로 작업 시간이 길어져 다른 중요한 일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일 중독에서 탈피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일 중독은 겉보기보다 훨씬 더 비생산적이다. 사람마다 효율적인 일상의 모습은 각기 다르다. 자기 능력과 성향에 따른 맞춤식이어야 루틴의 효과가 배가 된다. 따라서 위에서 소개한 탄탄한 루틴 형성법을 직접 실험해보고 어떤 조합이 최고의 성과를 내는데 가장 좋은지 살펴라. 매일의 스케줄이 단조로운 일상이 아닌 창의적인 의식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효과적인 조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일상에도 새로 고침이 필요하다. 우리의 역량은 한정돼 있다.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처리해야 할 요구사항이 우리 역량을 초과하여 끊임없이 쏟아진다는 것이다. 역량을, 자기 기술과 재능을 완벽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연료라고 생각해보자. 우리 대부분은 그동안 역량이 충분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러나 이제 세상이 달라졌다. 갈수록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고 복잡성이 심해짐에 따라 우리를 향해 더 많은 정보와 요구사항이 더 빠르고 무자비하게 몰려오고 있다. 인간은 컴퓨터와 달리 오랜 시간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작동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 인간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회복하면서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도록 되어 있다. 우리 두뇌는 고주파와 저주파 운동을 번갈아 한다. 심장 박동수도 일정하지 않다. 우리 폐 역시 필요에 따라 팽창하고 수축한다. 숨을 잘 들이마시는 것이 다가 아니다. 사실 숨을 더 깊이 내쉬면 내쉴수록 더 차분해지고 자신감이 생긴다. 그런데 우리는 일직선으로 내달리면서 하루 종일 에너지 비축분을 태워 없애기만 한다. 저축은 하지 않으면서 은행 계좌에서 계속 돈을 빼쓰는 것과 같다. 일정 시점이 되면 우리는 결국 파산하고 만다. 다행인 건 우리가 에너지를 관리하는 방식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능숙하게 에너지를 관리하면 좀 더 지속적으로, 한층 수준 높게, 그것도 좀 더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 그 방법을 두 가지 중요한 과학 연구 결과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는 수면이 음식 섭취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버틸 수 있다. 다만 몸무게를 좀 잃게 될 뿐이다. 하지만 단 이틀이라도 잠을 안 자면 완전히 망가진다. 이런데도 우리는 1시간의 수면을 너무 쉽게 포기한다. 그 1시간만큼 생산성이 더 올라갈 거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이다. 실상은 수면이 아주 조금만 부족해도 우리의 인지 능력은 상당한 피해를 입는다. 매우 짧은 수면을 취하고도 제대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일부의 얘기는 보통 미신에 불과하다. 인구 40명당 한 사람, 전체 인구의 2.5% 미만의 사람만
하루 7에서 8시간의 수면을 취하고도 충분하다고 느낀다. 두 번째 중요한 연구 결과는 우리 신체는 주기적 리듬을 따른다는 것이다. 즉, 우리 몸은 90분 주기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영양 한계점에 도달한다. 커피나 설탕에 의존하거나 스트레스 호르몬을 자극해서 90분 이상 자신을 밀어붙일 수는 있지만, 그러면 생리적으로 필요한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무시하는 셈이다. 결국 그렇게 한계점까지 자신을 밀어붙이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고독할 권리를 놓치지 마라. 1845년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고독을 찾기 위해 월든 호수 근처 숲으로 향했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글을 쓰기 위해서였다. 그는 19세기 도시 생활의 모든 사건과 소음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그는 이렇게 적었다. 내가 숲으로 들어간 이유는 내 자신의 의지대로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였다. 즉, 오직 삶의 알짜배기들만을 바라보며 삶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지 알고자 했다. 그리하여 죽음을 맞이했을 때 삶을 헛되이 살지 않았다고 느끼고 싶었다. 말하자면 소로는 숲의 고독이 삶에 관해 전해주는 교훈을 배우기 위해 숲으로 갔다. 요즘 같은 세상에 고독을 찾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고독이 주는 교훈을 배울 수 있고 오롯이 집중하고 창조할 수 있는 공간을 찾을 수 있으며 고요 속에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루에 20분에서 1시간만이라도 고독을 위한 시간을 비워두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찾아온다. 이 시간, 고요한 평온 속에서 우리 마음은 나무 위의 원숭이처럼 활기가 넘치게 된다. 마음에 고요가 찾아오면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파악할 수 있고, 매일의 업무와 인터넷 생활의 불협화음 속에서 잃어버렸던 자신만의 창조적 목소리에 다시 귀 기울일 수 있다. 나만의 공간 확보하기의 중요성. 지금 당장 고독을 위한 첫 시간대를 설정해서 일상적인 루틴으로 만들어라. 고독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은 이른 아침이다. 아이들은 자고 있고 모든 것이 고요하다. 나는 이 시간에 최고의 성과를 내곤 하는데, 가장 좋은 점은 이렇게 이른 시간에는 정해놓은 계획을 방해할 요소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른 아침이 여의치 않다면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고독의 시간을 가져보라. 회사에서 일할 때 나는 30분에서 1시간 먼저 도착해서 사무실이 분주해지기 전에 조용히 해야 할 일을 해놓곤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루 첫머리에 고독 시간을 갖는 것이 가장 좋다. 시간이 지날수록 업무가 바빠져서 고독의 방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나타나는 방해물과 요청 때문에 집이나 사무실에서 고독 시간을 마련할 수 없는 사람도 많다. 이런 경우에는 사무실을 벗어나 커피숍이나 도서관, 공원 등 가능한 한 조용하게 있을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것이 좋다. 게다가 무선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으면 이상적이다. 올빼미족들에게 좋은 방법은 밤 시간대에 딴짓할 수 없는 공간을 마련해 고독을 찾는 것이다. 밤에 일이 잘 되는 성향이라면 해가 진 후 혼자 일하는 시간대를 계획해 고독 시간을 마련해보자. 아주 간단하게 고독을 실천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고독을 불편하게 여긴다. 고독은 아무런 개입 없이 홀로 자신과 대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습을 통해 고독의 두려움을 줄일 수 있으며, 규칙적으로 고독 시간을 갖게 되면 자신과의 대면을 좀 더 편안히 받아들이게 된다. 고독을 연습하는 놀라운 방법 한 가지는 하루에 한 번 소박한 명상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명상은 구태여 신비스럽거나 복잡할 필요가 없다. 기본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적어도 몇 분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된다. 명상을 일상의 루틴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대는 아침에 눈을 뜬 직후다.
일어나서 물을 마신 다음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앉아서 5에서 10분, 길게는 20분까지 명상하라. 명상은 어떻게 하는가? 우선 조용한 장소를 찾아 앉는다. 몸을 바로 하고 눈은 뜨고 있지만 특별히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코로 호흡한다. 명상 초기에는 자기 자세와 몸을 의식하고 호흡에 집중해 들숨과 날숨을 관찰한다.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의식하고 그 사실을 감지하되 떠오른 생각에 얽매이지 않는다. 항상 신경을 호흡으로 되돌려 집중한다. 이 순서대로 최소 5분 이상 지속한다. 그냥 앉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다른 의미는 없다.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의미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즐거움을 얻기 위해,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알아내기 위해 앉아있는 게 아니다. 물론 그런 효과도 얻을 수 있지만 그저 앉아있는 연습을 할 뿐이다. 명상하면서 혼자 있는 연습을, 하고 있는 일에만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 명상은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갈수록 익숙해진다. 자기 자신에 대해 많이 알게 되고 스스로에게 집중하게 되면서 고독이 편해질 것이다. 또한 떠오르는 생각을 주시하면서도 그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터득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집중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터득한다. 즉, 다른 일을 하고 싶은 충동을 감지해도 그 충동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신경을 현재 하고 있는 일로 돌려 집중하는 것이다. 이것이 고독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으로 사실 이게 삶의 전부일 수도 있다. 여기까지 루틴의 힘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어도비사의 사이트 비헨즈의 프로젝트 중 하나인 99U라는 온라인 매거진에 소개된 글을 모아서 엮은 책입니다. 세스 고딘을 포함해 전 세계의 수많은 리더와 창작자가 자신만의 성공 방식과 노하우를 공유한 글들인데요. 그들의 노하우를 루틴이라는 주제 속에서 알기 쉽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루틴의 정의는 최상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동이나 절차를 말합니다. 루틴은 한마디로 좋은 습관들이 패턴으로 정착된 것인데요. 변화에 성공하는 사람, 그 성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사람들은 루틴을 만들고 이어나간 사람들이며 이런 행위는 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여준다고 말합니다. 아주 작은 분량의 일이라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자리에서 매일매일 해내는 것은 커다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것이 두렵지 않으며 일의 성과에 대해 부담을 덜 느끼게 되며 매일매일 반복하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빈도 또한 많아집니다. 저 또한 매일 2시간씩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하는 것을 2년 가까이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 2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작업의 강도는 높지만 루틴으로 자리 잡으니 매일매일 작업하는 것이 수월해지고 그날의 컨디션과 관계없이 꾸준히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 루틴의 힘을 실감했기에 최근에 다른 시간대의 루틴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도전도 자연스레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일상의 변화를 만드는 것은 항상 저항을 불러오지만 루틴을 만든다면 그런 저항을 이겨내는 힘이 만들어져서 변화의 지속을 만들어내고 그러한 지속이 이어져 원하는 성과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는 일상의 루틴을 만드는 방법뿐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루틴, 창의력을 만드는 루틴, 이메일과 SNS 등 일상의 도구들을 최적화하는 루틴까지 일상의 최적화를 위한 루틴을 만드는 방법들이 아주 쉬운 예시들로 쓰여 있습니다. 이 세 파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의 핵심 키워드는 우선순위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성과를 안겨주는 것은 일상적인 업무보다는 나만의 창의적인 업무이기에 나의 목표에 우선순위가 되는 일에 집중하는 시간을 먼저 확보하고
후에 일상 업무를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높은 나의 업무 시간을 확보하고 그것을 루틴화함으로써 창의성과 생산성이 증대되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책은 200페이지가 약간 넘는 많지 않은 분량의 책이지만 루틴의 중요성과 루틴을 만드는 방법, 수많은 성공한 리더들의 노하우를 압축하고 있기에 어느 페이지도 놓칠 수 없는 책이었습니다. 루틴의 힘을 느껴보고 싶다면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